예, 며칠 전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발제문 준비는 못하고요.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거 메모만 해왔습니다. 메모는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지금 국회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 문제를 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 또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헌안이 만들어져서 국민대표에 회부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개헌안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판정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고민스러운 주제라서 그래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최근 근래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나라에서 이른바 사법부의 민의와 동떨어진 또는 민의를 짓밟는 결정들이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합법적인 견제 수단도 없는 그런 좀 무기력한 상황들을 여러 나라들이 겪었어요. 먼저 좀 잘 알고 계시는 브라질 얘기부터 해볼까요? 작년 9월이에요.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9월에 브라질 대법원이 룰라가 2022년에 다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종의 반성 성명을 냈어요. 룰라 체포는 계략이었으며, 그리고 룰라 재판은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에 하나였다. 일종의 자기 반성문이었죠. 그러면서 룰라 체포로 이어졌던 세차 작전은 사냥한 동물을 막대기에 거꾸로 매단 행위와 같았다. 참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그럼 왜 브라질 대법원은 이런 식의 자기 반성 성명을 냈느냐 또는 내야 했느냐? 사실 반성이라고 보기에도 좀 제3자 외부자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거기에 가담했었던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2015년에, 그러니까 룰라가 대통령을 이제 2010년에 그만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룰라 후임으로 역시 같은 노동자당의 호세프죠. 여성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상태였어요. 통치하는 상태였었는데, 그때 브라질 검사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우리랑 사법 시스템이 달라서 판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가 있어요. 판사들, 세르지오 모루라고 하는 반부패로 유명했던 판사가 이른바 세차 작전이라는 걸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세차장이나 주유소를 이용해서 자금을 세탁하고 그중 일부를 정치 자금으로 바치는 것이 브라질 정부의 오래된 관행이었고, 이건 브라질의 이른바 보수 야당이 훨씬 더 심했던 상황인데 일종의 표적 수사를 계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당 후보들만을 이제 향해서 표적 수사, 편파 수사가 광범위하게 자행됐고, 그리고 2016년 8월에 브라질 상원은 이제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 탄핵안을 가결합니다. 이제 탄핵의 사유는 경제적자를 숨기기 위해서 정부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라는 건데, 그보다는 룰라의 비리를 무마하려 한 혐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 큰 부패로 좀 수사받고 있던 테메르 부통령이 이제 검찰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탄핵에 동조하고, 그래서 탄핵을 가결시키고 대통령 업무 대행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브라질 검찰이 룰라 부부와 그 아들 등을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돈 세탁 등 혐의로 기소합니다.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고요. 2심에서는 징역 12년 1개월이 나왔습니다. 혐의는 건설업자한테 정부 계약을 따게 해주고 그 대가로 호화 아파트를 받았다는 건데, 그때 재판에서 세계 사법수상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나왔어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룰라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다. 물증이 없는 게 증거를 인멸한 증거라고 하는 해괴한 좀 검찰 주장이 나왔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2018년에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던 보우소나로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룰라 재판을 주도했던 세르지오 모루는 법무부 장관이 됐죠. 근데 이미 2019년 보우소나로 당선 이후부터 브라질 대법원이 이 작전이 브라질 사법제도를 타락했다고 하는 이제 자기 반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요걸 좀 낌새를 챘던 것 같아요. 그해 8월에 룰라 재판을 앞두고 판사와 검사들이 증거 등에 관해서 모의한 통화 내역이 미국과 브라질의 언론을 통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세르지오 모루가 브라질 대선에서 노동자당
당 후보가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조언하고 수사단서와 내부 정보 등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해 11월에 이것이 폭로되고 난 다음에 대법원 결정으로 룰라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브라질이 세계 최악의 코로나 대처로 좀 망신을 당했죠. 보소나루 정권이 워낙 부패하고 또 모든 것을 민영화하다 보니까 국가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심지어 파벨라라고 브라질의 빈민 거주 지역의 백신들은 마피아 범죄자들이 좀 장악하고 나눠주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브라질 경제는 세계 7위에서 12위로 수직 추락했고요. 이제 대법원뿐만 아니라 민심 전체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에 가서 브라질 대법원이 당시 검찰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를 무효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룰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룰라가 다시 출마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었습니다. 이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검사와 판사가 특정한 정치적 의사 또는 자기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서 누구를 표적해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손을 잡으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른바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념 하에서 어떤 합법적 저항도 불가능하게 되는 이 사례를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났을 때부터 이미 이제 그때 그런 개념들이 출현했어요. 군사독재에 이은 이른바 법조 카르텔에 의한 연상 쿠데타라는 개념이 2018년, 19년 사이 19년에 이미 출현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전폭적으로 이 검찰과 판사들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룰라에 관한 브라질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룰라에 관한 혐의를 마치 기정사실 검찰이 이제 제기한 혐의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증폭하고 확정짓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민심을 좀 흔들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언론이 왜 그랬느냐? 언론도 당연히 이제 짐작조차 필요 없는 이야기죠. 브라질의 부호들이 전부 언론사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호 중심의 죄송합니다. 안고 갔네. 부호 중심의 이른바 언론 지형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동자당으로서는 이제 언론 지형에서도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 자체가 노동자당이었으니까. 한국에서도 바로 이제 룰라가 투옥스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비슷한 일이라고 판단했고 많은 분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게 이제 조국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국 본인은 자기는 사냥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사냥이었어요. 애초에 집어넣고 상대를 집어넣고 본인에게서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가족이나 심지어 동생, 동생 부인까지 이혼한 동생 부인까지 털털 털어서 무엇인가라도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역사상 없었던 이른바 표창장 위조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실형을 살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됐죠. 또 2019년 8월에 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마자 그 9월에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었고 그 사이에 9월부터 11월 사이에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벌어졌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여론에서든 아니면 이제 법치라는 식의 언론 지형에서든 법치 절대주의 언론이죠. 지형에서든 당하지는 못하고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감사원 등을 동원한 그래서 제가 정치 탄압이라고 썼습니다. 사실은 정치의 사법화가 이제 광범위하게 진행됐죠. 특히 전 정부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적 결정 전체가 탈원전 정책이든 최근에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른바 주민간담회든 이 모든 것들을 사법적 문제로 치환해서 법적 단죄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식의 개혁적이거나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구조들을 허물려고 하는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에 에너지 기득권 정책의 구조와 이제 구조를 깨는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요. 모든 행위들을 이제 불법화하려고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번 달에 법원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비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했죠. 브라질에서 룰라에게 했던 좀 이런 법조 엘리트들의 전 법조 엘리트라고 부릅니다만 전략이
여기서 이제 재현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첫 번째로는 뭐 우리나라가 좀 심해요.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도 똑같이도 아니죠. 윤석열 후보의 허위 사실 유포가 훨씬 더 심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내 아내는 구약서서 다 외운다. 등등 심했는데도 당선자는 건드리지 않고 낙선자, 이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게 당선된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낙선된 사람을 징계하는 해괴한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역사가 꽤 돼요. 이승만은 조봉암이 정적일 때 죽인 게 아니라 조봉암이 낙선한 다음에 죽였어요. 박정희도 김대중과 경쟁할 때 괴롭힌 게 아니라 김대중이 낙선하고 승자가 된 다음에 몇 차례 실제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미수 또는 일본에서의 이른바 납치, 수장미수 등등. 전두환도 후사사가 성공한 다음에 김대중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량이 없어서. 저는 그게 그 뒤를 노리는 사람들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으로서의 정권을 이제 유신하고 나서 박정희를 예로 들자면 종신집권의 기틀을 이미 조건을 다 만들어놨는데 뭐하러 김대중을 굳이 국제적 비난을 받아가면서 죽이려고 하겠어요. 문제는 이제 박정희 이후에 포스트 박정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쟁자로 김대중을 생각했던 것이겠죠. 이 건도 윤석열 대통령 건 혼자서의 판단이거나 주문은 아니라고 봐요. 일종의 포스트 윤석열을 노리는 여권 내부에서는 여권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암묵적인 또는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에 대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의도 말고 사회 경제적 구조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의사와 변호사, 의사와 법조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전문가주의라고 하는 좀 현대 문화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어요. 원래 중세 유럽에서는 길드에서 장인의 자격은 장인만이 판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 심사에서의 이른바 폐쇄적 요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박사학위는 박사들만 줄 수 있어요. 의사들은 의사들만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른바 중세 유럽 도시의 수공업 길드들을 배타적 이익 공동체로 묶어준 원칙이 바로 이 전문가주의라는 거예요. 장인의 자격은 장인만 판정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길드가 해체된, 중세사회가 해체되면서 몇 가지 특수 영역, 특히 법률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격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판정하는 시스템이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이른바 변협이나 의협에 소속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상층이거나 최상층 계층이 있고 아니면 본인들의 수입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들, 특히 혼인관계, 혼맥으로 그런 그룹들하고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유용한 이런 지식 권력을 영속하기 위해서 혼인 등으로 상호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의 직업적 의욕과 정치적 소신이 브라질에서 나타났던 현상처럼 그 사회 최상층의 경제적 이익과 결합하는 경향을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서민, 보통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개혁적이거나, 예컨대 이제 그 사회의 기득권층의 권한을 약화하려고 든다거나, 이러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직업적 이익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지식을 악용하는 문제는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행되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최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사들이 여기에 같이 가세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 전문가 영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민들의 이해, 보통 사람들의 민의와 어긋나는 좀 배치되는 그런 이해관계를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정말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밑에 그부터만 좀 말씀드리죠. 2011년에 벌써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에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등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었고, 이집트에서 통계상으로는 한 400명 정도가 사망하고 한 6,000명 정도가 부상을 입는 대규모 유혈 시위 끝에 당시 독재자 무바라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혁명의 결과 새 의회가 이제 선거 개헌을 위한 새 의회가 이제 만들어졌죠. 구성이 됐죠. 선거법부터 개정해서 의회를 먼저 소집을 했군요. 의회를 소집을 했는데. 그리고 이집트 국민들은 이 의회를 통해서 이제 헌법이 개정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민주화가 될 거라고. 이 국회의원 선거는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공정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선거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의회를 위헌기구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위헌인 사유는 그랬어요. 그때 3분의 2 의석은 지역구로 뽑고 3분의 1, 의석수 3분의 1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것이다. 네,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집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정을 해버리면 그걸 뒤져볼 수 있는 어떤 법적 방법 수단도 없습니다. 어떤 합법적 수단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수도 이전을 좌절시키면서 내세웠던 것이 관습헌법상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있지도 않은 법을 헌법재판소가 만들었는데도 그건 우리나라 법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죠. 있지도 않은 법을 헌법재판소가 만들었는데도 그걸 뒤집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이 혼란에 빠진 틈에 이집트에서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집트 군사 쿠데타 세력은 바로 그런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합니다.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기득권 구조 하에서 이른바 고위법관들이 기득권 독재 정권의 기득권 집단하고 유착되어 있었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것이 사전 모의에 의한 것이든 담합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그야말로 묵시적 동조에 의한 것이든 간에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합법적으로 뒤집을 방법이 없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이게 지금 좀 세계사적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 문제라고 보입니다. 사실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왕조시대도 그랬어요. 함무라비 법전 이래 법 없는 국가는 없었고 항상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형을 했던 귀형을 보냈던 했어요. 지금 민주적 법치는 이 법치 자체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특히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나라들에서는 법치가 자립해서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국민 일반의 보편적 의사, 민의에 따르는 정치가 민주주의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민의에 따르는 정치. 근데 민의와 별도로 전문가들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특히 법 전문가들의 의사가 있어요. 민의와 법 전문가들의 의사가 괴리됐을 때 그럼 뭐가 우선이냐? 민주주의는 민의가 우선인데 법치주의는 법 전문가들의 의사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법 전문가들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지향 또는 어떤 사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민의와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는 법률가들의 통치처럼 바뀌어버렸고 언론 자유는 언론인들의 자유처럼 돼버렸어요. 사실 법치주의,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이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닌데 그런데 사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른바 진정 과정에서 법관들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 근데 500원 훔친, 5,000원에서 빵 훔쳤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할 권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수결 또는 민의를 훼손 파괴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법치주의와 언론 자유를 핵심 가치로 계속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법률가들과 언론인들이 자기의 이른바 욕망 추구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이제 거기서 해방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권한은 막강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사실 우리 현대사에서 또는 근대사에서 수많은 납득할 수 없는 재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또는 30년이 지나서 재심한 결과 무죄로 판정되는 재판들도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역사학자로 정말 비애를 느끼는 것은 그 수많은 판결을 했던 판사들 중에 피해자와 유족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법원장이 대리 사과한 사례는 있지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그건 이제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인혁상 사법살인 사건, 그밖에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된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놓고도 자기가 무슨 압력 때문에 그랬다는 둥 이런 식의 좀 뭐라도 사과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이제 그런 양심 위에 우리 법이 서 있다라는 걸 보면서 좌절감 같은 것들을 느꼈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들도 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민주당의 위기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현대 문명, 특히 현대 민주주의가 짧은 나라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현상들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을 적어도 민의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에서 민의가 짓밟혀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민의가 엘리트 카르텔에 의한 의사결정 왜곡 또는 별도의 의사결정이죠. 민의와는 관계없는 이런 결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냐.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고민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